자, 이제 이생규장전을 시작합니다. 네, 내신 대비 때 좀 잘 나오는 편에 속하는데, 이생규장전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뜻이 뭐냐? 이생은 여기에 등장인물이에요. 이생에서 여기에 남자 주인공이죠. 예, 남자 주인공인데, 좀 비겁해. 전쟁 났는데, 홍건적에 난이 났는데, 도망갑니다, 혼자.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예, 혼자 도망간다라는 점, 그걸 좀 아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규장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규장이라고 하는 것은 담 넘어서 엿보다라는 뜻입니다. 네, 담 넘어 엿보다라는 의미의 뜻이에요. 이 담 넘어 엿보다라고 하는 것, 우리 심리적으로 보면 보올리즘이라고 하죠. 남성들의 어떤 기본적인 본능에 해당된다라고 보는데, 저걸로 인해서 이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겠죠. 네, 사랑이 시작이 되는데, 담 넘어 엿보다 규장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거는 사랑의 시작의 계기가 됩니다. 사랑의 시작 또는 그 계기가 된다라는 점에서 이생이 이제 엿보는 거야. 네, 최여인을 처음 만나게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들을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자료들 좀 보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 작품은 뭐니 해도 중요한 게 뭐다? 한글로 쓰여진 거 아니에요. 이거 한문 소설이라는 점 정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문 소설인데 한글 소설이다라는 말로 깜빡깜빡 속아서 내용 모르는 것도 아닌데 틀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요 한문 소설로 쓰였다. 그 다음 전기 소설이죠. 이거는 뭐예요? 밑에도 잠깐 정리를 해놨지만 죽은 여인과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귀신 간의 영혼이라고 합시다. 귀신은 너무 좀 으스스하죠. 인간과 어떤 영혼 간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이게 명혼소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인간과 죽은 사람의 영혼 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영혼 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성이 좀 강한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배경상의 특징을 보면요. 여기 개성입니다. 우리나라죠. 고려시대 공민왕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소설들과 달리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나름대로 좀 주체성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한다라는 점 별표. 왜냐하면 소설의 주된 배경을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곳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김시습은 우리나라를 조선 초의 배경으로 소설을 전개했다. 조선 초의 소설들은 아마 중국을 배경으로 또는 주변을 배경으로 썼는데 바로 개성을 배경으로 했다는 점. 그것이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주제의식을 보면 죽음을 초월한 이생과 최랑, 남녀 간의 사랑이겠죠. 남과 여의 사랑입니다. 결국 사랑에 관련된 러브스토리입니다. 러브스토리인데 특징을 보니까 여기에서는 인간의 어떤 대결의 의지가 나타나고 있죠. 대결하는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요거 인간중심적인 요소가 있어요. 인간중심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여인과의 사랑이라는 건 몇 번이고 강조하지만 이건 신기하고 괴상하고 이상한 이야기죠. 그래서 전기성, 인간과, 살아있는 인간과 죽은 영혼이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그 다음, 아마도 요게 좀 문제 물어보기 가장 좋은 요소 중에 하나인데 삽입시가 있네요. 이 삽입시는 죽은 최여인의 좀 한스러운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물의 심리, 이 인물이 누구다? 최여인 또는 최랑이라고도 얘기하죠. 최여인의 심리를 아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다음에 요 전체적인 내용 스토리 구조를 보면 스토리 구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 있고 이제 작품 정리를 좀 따로 들어가면요. 이렇게 말고 작품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작품 정리를 하면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최여인과 최랑이 서로 담 넘어서 엿보면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편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글을 주고받게 되죠. 그런데 누가? 이생의 아버지가 그 결혼을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적극 전개를 해보면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면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처음에 발단 부분이, 발단 부분에서, 최여인과 이생이 서로 만나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죠. 이생의 어떤 첫 번째 만남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만남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지요. 자, 됐나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남이 됩니다. 이때 첫 번째 만남에서 뭐가 작용이 됩니까? 서로 시를 주고받게 되죠. 이 시를 주고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소식을 전달하는 연결 매개체, 두 사람을 연결하는 연결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름다운 로맨스가 뿜뿜 시작된 거죠.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전개 부분에서 어떻게 됩니까? 발단 이렇게 스타트를 끊었는데 전개 부분에서 사랑의 방해자가 나타나게 되죠. 자, 이생의 아버지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반대합니다.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게 됩니다. 결혼을 반대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만남에서 사랑이 시작이 된 거죠. 사랑이 시작이 된 건데, 결혼을 반대하니까 이 아버지의 역할은 뭐다? 방해자의 이미지죠. 그래서 이생의 아버지는 방해자입니다. 그래서 방해자가 되고 결혼을 반대하니까 시련과 고난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랑의 시련과 고난이 시작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결혼을 반대합니다. 결혼을 반대하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 이별을 하게 되죠. 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생을 멀리 저 울주군 쪽에 보내서 관리인으로 좀 파견을 해 아버지가 멀리 떨어뜨려 놓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될 때, 최여인의 부모가 나서죠. 최여인이 병이 나고요. 최여인의 부모가, 설득하고 중재를 하게 되는데, 설득 중재를 통해서 청혼을 하게 되죠. 청혼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혼을 하게 돼서 결국 결혼으로 이어지게 돼요. 결혼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결혼을 반대했다, 이별을 하는데 이게 첫 번째 이별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별 부분이에요. 첫 번째 이별이 있은 다음에 여기 다시 결혼을 하게 됐다. 이것이 두 번째 만남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의 인연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만남 또는 두 번째 인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위기 파트는 홍건적의 난이 나타나게 됩니다. 홍건적의 난, 요게 아주 안 좋은 거죠. 별표 2개짜리고 이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최여인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최여인의 죽음이 나타나게 됐고요. 이생은 혼자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최여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거는 두 번째 이별이 되겠죠. 그래서 최여인의 죽음이다. 두 가지로 평가할 수가 있는데 이 최여인의 죽음은요. 첫 번째, 지조와 절개를 지킨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지조와 절개를 지켰다. 그것을 중시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지조와 절개를 중시했지만 최여인의 죽음은 결국 두 번째 이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요 밑으로 할까요? 요거는 두 번째 이별이 되는 거죠. 이런 특징으로 정리할 수가 있고 홍건적의 난은 그럼 또 뭐가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이 홍건적의 난은 개인의 삶은 사회적인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 바로 환경 결정론적 관점이죠. 환경 결정론적 관점이에요. 개인의 삶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환경이 인간의 삶을 결정한다는 환경 결정론적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뭐다? 두 번째 이별의 원인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이별의 원인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홍건적의 난이었다. 전쟁이었다는 내용이죠. 중국의 홍건적이 침투한 거죠. 두 번째 이별의 원인이 바로 전쟁이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인가요? 자, 네 번째로 가면, 네, 이제 이렇게 전쟁이 겪고 난 다음에 이생이, 네, 또는 이서생이라고 하죠. 네, 이생이 최여인의 환신, 그죠? 네, 몸으로 들어왔어요. 그 귀신이 최여인의 환신과 네, 재회를 하게 되죠.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재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같이 지내는 상황이 전개가 되죠. 그래서 환신을 했다라고 하는 요거 환신 전기성이죠. 네, 전기성이 있고 그 다음에 네, 재회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둘이 사랑이 몹시 컸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환신과 재회했으니까 요거는 또 뭐니? 아까 두 번째 만남이 있었으니까 요 재회는 드디어 네, 세 번째 만남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최여인의 환신과 재회를 하게 되죠. 최여인과 만났어요. 네, 재회를 하게 됐어요. 자, 환생을 했는데 그동안 못됐던 사랑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또 있었습니까? 요 밑으로 이제 좀 가야 되겠죠. 첫 번째, 삽입시가 여기에서 슬슬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래서 최여인의 어떤 환신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삽입시가 무엇인지, 그런 두 가지를 좀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최여인의 최랑이라고도 하고 최여인의 최랑의 환신이 갖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간략하게 또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다시 이생과 최여인과의 네, 사랑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네, 사랑을 성취하기 위한 사랑 성취 목적의 작가적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의 네, 작가 의도가 반영이 된 거죠. 작가 의도가 반영이 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 바로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가 담겼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아무리 전쟁이 나도 우리의 사랑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네, 요 부분이 절정 부분이에요. 여기 좀 빠졌나요? 여기가 절정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절정 부분이 빠졌네요. 그래서 절정 부분에서 최랑이 다시 영혼을 갖고 부활한, 환신한 이유가 뭔지, 그 의미가 뭔지를 체크했고요.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여기서 네, 재회를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현실 저항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는 네, 삽입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네, 삽입시가 이별 전에 나오거든요. 여기 제외하는 부분 말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별을 하게 되는데, 자, 삽입시가 나타나는 것을 여기서 먼저 좀 얘기하겠습니다. 삽입시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네, 정서적 기능과 서사적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인 기능이 있는데, 네, 정서적인 기능은 인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정서를 네, 효과적으로 제시해준다, 표현해준다라고 볼 수도 있고, 정서 효과적으로. 다음 두 번째, 어떤 인물이 갖고 있는 그 심리죠. 네, 심리와 그 상황에 대해서, 네, 상황에 대한 정서적 여운을 주죠. 심리와 상황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여운을 줍니다.
정서적 여운이라고 체크할게요. 그 다음 하나 더 정서적 기능에 해당되는 것. 자, 상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네, 상황을 함축적으로 표현을 해서 시니까 상황을 네, 함축적으로 표현을 해서 함축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뭔가가 의미를 우리가 좀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게 돼서 네, 작품의 낭만적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작품의 낭만적 분위기를 느끼게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음 두 번째, 이야기 전개상에 관련된 서사적 기능도 추가 체크하겠습니다. 네, 서사적 기능. 자, 서사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일어난 사건, 그동안 잘 몰랐던 이전의 사건이죠. 이전의 사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해주고 압축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압축적으로 제시해요. 그동안 중간에 빠졌었던 생략됐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해준다. 다음 두 번째, 사건이 앞으로 전개될지 사건 전개를 암시하는 거죠. 이별할 거야. 이제 떠나갈 거야. 그래서 사건 전개를 암시하는 기능도 있고요. 다음 세 번째, 서사적 기능, 이야기 전개상의 기능. 자, 어떤 서정적인 감동을 좀 불러일으키겠죠. 그래서 네, 요거는 네, 어떤 서정적인 감흥을 유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 이야기의 단조로움을 탈피하게 합니다. 이야기가 되게 밋밋할 수 있거든요. 이야기의 단조로움을 네, 벗어나게 한다, 예, 탈피하게 한다. 이런 기능이 있다. 삽입시의 기능으로 저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결말 부분으로 갈까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이제 네, 결말 부분으로 가면 이제 다시는 못 만나거든요. 그래서 네, 이생과 최랑이 네, 최여인이죠. 네, 최랑이 이제 다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생과 최랑이 네, 영원히 이별을 한 거죠. 네, 영원히 예, 이별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이별이죠. 앞에 절정 부분에서 세 번째 만남이라고 본다면 여기는 영원히 이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네, 세 번째 이별. 네, 삼수로 한 거죠. 네, 불교적인 또는 우리 동양에선 3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하니까. 그래서 세 번째 이별을 드디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별을 하게 되니까 이 결말이 어떻습니까? 좀 여운이 남는 결말이 되죠. 네, 그래서 네,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구조예요. 네, 그래서 비극적 결말입니다. 영원히 이별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하자면 첫 번째, 비극적 결말로. 원래 고전소설은 대부분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이 주된 특징인데 여기선 비극적 결말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독특한 부분이죠. 대부분의 고전소설들은 행복한 결말로 많이 우리가 읽고 공부를 하는데 이건 비극적 결말이 있어서 비장미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비극적 결말이고 두 번째, 인물들 간의 만남과 이별이 교차가 되는 거죠. 만남과 이별이 서로 교차했었는데 그 이별의 교차 속에서 아주 그냥 재미있는 얘기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물 간의 어떤 네, 감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감정의 긴밀도, 긴장감이죠. 감정의 긴밀도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같은 표현로 하면 긴장감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긴밀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니까 쉽게 생각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나타난 거죠. 이런 요소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작품 본문을 좀 더 살펴볼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네, 특징적인 부분만 네, 빠르게 정리를 하고
다시 이생규장전의 전반적인 특징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전체적인 얘기는 얘기했어요. 최연과 이생의 첫 번째 만남. 그런데 아버지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남과 첫 번째 이별이 이루어지는데 최연의 부모가 설득을 해서 성사병 걸린 최여인이었죠. 그래서 결국 결혼하게 되니까 두 번째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게 또 웬일? 두 번째 이별을 하게 되는데 홍건적인 날이 나요. 이건 어쩔 수 없어.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최연이 죽게 됩니다. 이 최연의 죽음에 대해서도 두 가지 관점이 있죠. 유교적인 지주와 절개를 중요시했다는 점, 또는 두 번째 이별로서 가슴 아픈 사랑의 이야기로서의 어떤 기능도 하게 되죠. 그런데 절정 부분에서 이생과 최연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만나게 되는데, 그럼 최랑이 왜 살아나게, 어떤 의미게라고 볼 때, 사랑을 이루게 해주려는 작가의 의도적인 장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리 현실이 시련과 고난이 크더라도 우리의 사랑을 끝까지 이룰 거야라고 하는 저항의식, 현실 저항의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절정 후반부부터 결말 사이에 이제 그 삽입시들이 나오게 되는데, 정서적 기능과 서사적 기능, 심리적인 기능과 표현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정서적 기능은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죠. 최연의 어떤 억울함이라든가 그런 걸 효과적으로 드러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떤 여운, 짠한 게 좀 남죠. 그 다음에 낭만적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이야기 전개상에 보면 이거는 과거의 사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해주고요. 근데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될 건지 전개를 암시한다. 이거 복선적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선적 기능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감정을 유도해서 단조로움을 탈피하는 기능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서는 영원히 이별하게 되죠. 인간과 사람을 좀 구분하는 거죠. 가장 큰 특징은 비극적 결말이라는 점이 다른 고조소설과 아주 차별되는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만남과 이별이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된다는 점은 긴장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이야기의 흐름 구조가 됐다라는 점입니다. 자, 됐나요? 네, 작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